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 삽도 못 뜨고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돈이 있어야 운영됩니다. 사무실 운영비, 조합장 등 급여, 각종 인허가비, 설계 용역비, 총회, 대의원회 개최비 등 생각보다 많은 각종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 비용을 십시일반으로 각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조합은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그냥 빌려줄 리 없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조건 없이 갚아야 합니다. 이름만 올려달라 해서 얼마 받지도 않고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도 함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물론 조합을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반발합니다. 특히 조합을 비판하던 조합원은 임원들이 함부로 쓴 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냐며 분담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결국 나누어 시공사에게 갚아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형 로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채널 부동산법 연구소입니다. 쌈짓돈처럼 조합비 함부로 쓴 임원들이 책임지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입지가 좋거나 기존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하면 첫 사업조차 뜨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멈추고 싶다고 해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시공사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여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시공사에게 빌린 돈으로 운영됩니다. 조합 사무실 운영비, 조합장 급여, 각종 인허가 및 설계 용역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조합원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상당한 부분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임원들은 보증을 하는 순간부터 채무에 대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조합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시공사에 갚아야 할 돈은 임원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름만 올려달라 해서 얼마 받지도 않고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분담금을 청구받은 조합원들은 반발합니다. 특히 조합 운영진을 비판하던 조합원은 임원들이 함부로 쓴 돈을 왜 내가 내야 하느냐며 분담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결국 나누어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합은 민법상 조합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이라면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은 이와 다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은 법인입니다. 도시정비법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따릅니다. 사단법인과 사원 관계에서는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에게 법인의 채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부동산은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하는 방식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비용이 들고 사업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 조합원이 쉽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대안으로 분양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분양채권을 양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돈을 회수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조합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이 되면 시공사는 조합에 남은 재산에서 배당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사업비를 떼이는 겁니다. 반면 신탁 방식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탁 방식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먼저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신탁사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는 신탁사 재산의 수익권을 설정할 수 있어 사업비 회수가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신탁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PF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신탁된 재산 안에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 방식은 조합원의 자산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시공사가 대여한 조합과 연대보증한 조합 임원이 사업비를 갚아야 한다. 둘째, 사업비 분담 결의 전까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셋째,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긴 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개별 재산의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상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범연구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명 주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